우리가 한반도 전략 환경을 알아보고 이게 평화 통일을 하는데 기회가 되는 상황인지 아니 어려운 상황인지 이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참 가동됐었는데 왜 지금 안 되고 있냐? 결국은 북미 간의 이제 대화가 이제 끊어지고 그 핑계를 북한은 또 우리 정부 탓이라고 하고 그래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다 지금 정체 상태인데 결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진입해서 잘 돼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제안을 유엔에서 벌써 3차례나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보이콧을 행하고 또 엊그저께 대북 제재, 추가 제재까지 해서 이게 지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통상 5년씩 2번 약 10년 정도의 통치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3기째로 지금 접어들려고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결국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꿈을 내세우면서 3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 교훈인데 독일은 그 주변에 엄청난 반대에도 무릅쓰고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했는데 우리는 30년이 지났는데 제자리 걸음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독일에서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미처 몰랐던 독일의 통일에 숨어있는 비밀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산산히 분석을 해서 우리도 통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9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전략을 하려면 전략 환경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인 여건 하에서 그 국가가 가진 가용수단, 외교적 가용수단, 뭐 군사력, 경제력, 또 국민의 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국가 이익에서 나오는 국가 목표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정학적인 여건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인류 문명 서진설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문명에서부터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날강 문명에서부터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서유럽, 영국을 거쳐서 미국이 지금 세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 역시 미국의 역사를 보면 동부에서 서부로 팽창한 역사입니다. 19세기 말에 하와이와 필리핀을 경략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이 완성이 됐었는데 이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그 기운이 한반도와 중국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남북 경제력 격차가 1970년에 남북한이 국민 생활 수준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우리가 2배니까 1970년에 우리가 북한의 GDP에 국내 총생산의 2배를 생산했는데 1990년이 되면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5배 이상 더 벌어졌고요. 지금은 남북한 경제력, GDP로 볼 경제력 격차가 53배입니다. 1990년에서 지금 30년 만에 또다시 5배가 또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일본이 속으로는 우리 통일을 반대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뒤에 보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 시대 같으면은 절대로 남북한이 화해협력 한다고 해도 통일하는 거 반대했을 텐데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서울에 와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을 지지한다. 교류협력 얼마든지 해라. 정상회담 하는 거 찬성한다. 통일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면 우린 지지한다. 태평양 진출이 중국과 일본에게 막혀 있는데 한반도를 통해서 한국이 평화 통일을 하면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가스관을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까지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도 남한까지 지금 전력을 보내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한 종단철도를 연결해서 이 유라시아 대륙의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시베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하고 협력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모든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심화도 폐쇄적인 북한이 결국은 개방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통일로 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에 몇 가지 제가 얘기한 겁니다. 북핵 문제가 이 북한이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해서 통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초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 강국들이 결사적으로 여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신들에게도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반도 문제가 한민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적극 개입하는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통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미중 갈등 심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볼 때 남북한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남북 간의 관계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개선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중 관계가 좋건 안 좋건 남북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평화 통일에도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분담 비용도 줄이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도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되면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상당히 북한에 대한 정보를 남한을 통해 듣고 그래서 남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는 가능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미중 관계도 좋아야 북핵 문제도 해결되고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데 미중 관계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패권에 거의 중국이 바싹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기를 능가하려고 하는 중국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현명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서도 반드시 한미 간의 우호 관계를 가지고 한미동맹도 발전시키면서 반면에 중국하고도 반드시 우호 협력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핵 문제는 뭐 아무리 해도 복잡해서 안 풀리니까 인권 문제 가지고 이제 북한을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남한보다도 경제력이 50분의 1로 추락했는데 한국하고 미국의 국력차가 몇 배냐면 13배 정도 됩니다. 경제력 격차가. 미국하고 북한은 6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북한의 경제라고 하는 건 미국으로서는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단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일본도 핵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일본이 갖게 되면 한국도 갖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군사력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전부 핵을 가져버리면 미국이 우리도 핵을 가져버리면 주한미군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참 암담한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등장했고요. 한일 관계도 상당히 그 위안부 문제나 쥐소미아 문제 이런 걸로 한일 관계도 별로 안 좋았고 러시아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북핵 문제가 안 풀리니까 러시아하고도 거의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말만 했지 거의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하고도 사드를 배치됐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배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좀 어색한 관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장진호 전투에서 내가 그 부모님을 따라서 거제도로 왔는데 그것이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생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한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좋아서 역시 우리 미국의 고마움을 아는구나 한미관계 잘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고 베를린 방북에서 북한한테 소모적인 갈등을 지향하고 우리가 서로 그 국제사회가 엄혹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서로 화해협력하자 그렇게 해서 그 김정은을 결국은 설득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또 북한에게 올림픽 출전 자격권을 IOC 위원장을 설득해서 출전 자격권을 주고 너네 장비가 없으면 썰매나 스키는 우리가 빌려주거나 대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을 결국 올림픽에 끌어들였고 김여정을 따뜻하게 맞고 우리 특사가 평양을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그 특사들이 백악관을 가서 트럼프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만 안 하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상회담 하고 싶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선뜻 응해서 판문점 정상회담을 남북 간에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더 이상 없겠다라는 걸 선언하고 2018년 6월 12일 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합의 결과가 이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이 600배나 경제력이 앞서는 미국의 요구는 3항과 4항이 있고 1, 2항은 북한이 바라는 사항이 1, 2항이 있습니다. 이게 북미 관계 정상화한다는 얘기고요. 북한이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힘센 나라가 자기들 목을 조르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개선해서 정상화하고 잘 지내면 내가 핵을 왜 갖겠냐. 이거를 반영한 거죠. 3항에 가서야 북한은 여기는 이제 주어가 없습니다. 3항은 북한은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4항은 북한은 전쟁불화 유해를 송환한다. 유해 송환은 김정은이 지켰죠. 그 다음에 이거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김정은은 선의의 표시로 함경북도에 있는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켜가지고 갱도를 다 메워버렸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왔을 때 미국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인질 3명을 아무 대가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유해도 송환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깨졌지만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점을 높이 사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선의의 표시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유엔 제재를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서 북핵 문제 해결하자라고 지금 유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서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영변 플러스 알파 상당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거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합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져서 기차 타고 돌아오면서 김정은이 생각했던 거죠. 자기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니까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중재를 잘못했다라고 핑계대고 그러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그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권력이 위태해지니까. 이제 북미 간에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죠. 속내는 정상끼리 합의를 했는데도 미국이 안 지키는데 그까짓 거 실무회담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북한이 안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뭔가 선의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김정은이 미국을 안 믿는 이유가 단지 트럼프한테 속은 것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많이 김정은에게 교훈이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더니 핵무기가 200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을 해주고 할 테니까 러시아로 다 옮겨라. 그래가지고 돈 경제 지원 받고 러시아로 핵무기 200개를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뺏어가는데 미국은 구경만 했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면 영토를 상실하는구나 라는 교훈을 김정은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들 접촉을 통해서 지금 북핵 문제 해결하자고 바이든이 나서는데 빈센트 브룩스라고 주한 미군 사령관 했던 사람이 있죠. 한미연합 사령관. 이 사람이 최근에 하는 얘기가 이게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무자들은 협상 권한도 없고 실무자들 얘기는 김정은이 제대로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김여정하고 미국의 그 해리스 부통령 이 정도 만남이 돼야 뭔가 내실 있는 회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텀업하고 탑다운 방식을 같이 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무트 콜은 기민당 총재로서 기민당은 보수정당입니다. 보수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동독에게 경제 지원을 하는데 엄청난 경제 지원을 하는데 분데스방크한테 지급보증을 해주라고 하는 등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보수정부인데도 노태우 정부처럼 한 거죠. 노태우 정부가 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하듯이 그 보수정부지만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17년 만에 동서독 유엔 가입 17년 만에 어느 날 통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통일보다 평화를 더 우선해야 된다. 동서독에서 브라트 총리가 물러난 다음에 동서독 지도자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 뭐냐, 통일하면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가 3대1 내지 4대1이기 때문에 또 인구도 서독이 4배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하면은 동독은 흡수 통일될까봐 두려워서 아예 대화에도 안 나온다. 따라서 통일을 너무 내세우지 말자. 통일은 가능한 얘기하지 말고 통일보다는 평화를 얘기하고 분단 비용 최소화라고 하자. 이 동서독 간의 경계선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만들었는데 왜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사느냐.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마치 우리는 분단선이 없는 것처럼 살자. 그래서 일단 무역부터 무관세로 하자.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교류협력하고 도시마다 다 자매결연을 맺고 체육대회 한다면 전수 파견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상호 왕래하고 방문하고 자매결연한 도시들은 엄청나게 퍼주기로 지원하고 거기다가 이를테면 서독이 무관세 동맹을 맺었잖아요. 쉥겐 조약이나 또 EU 차원에서 무관세로 가는데 그러한 무관세를 하는 것을 동독은 서독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프랑스나 벨기에나 이태리나 서독과 무관세로 교역하는 나라들은 동독하고로 무관세로 교역을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은 인권 문제. 인권 문제는 동서독은 어떻게 했냐? 도시마다 수많은 도시들이 자매결연 맺고 체육대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깐다, 나무를 심는다, 퍼주기로 그냥 막 지원을 하는 거죠. 서독이 끝없이 동독을 지원하면서 그러면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동독을 망신 주기보다 동독을 직접 만나서 동독 사람들을 만나서 너네 정치범 수용소에서 누구누구를 풀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현물로 지원을 해주겠다. 결국은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동독의 주민들의 의사가 서독하고 합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북한이 무너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하고 통일을 원해야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 설사 무너지더라도 군부 또 노동당 연합 과도 지배 체제가 등장할지도 모르고요.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할지 모르고 전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전부 남한과의 통일을 원한다 그러면 통일을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탈북자분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무너졌을 때 어떤 선택을 북한 주민들이 할 것 같습니까?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우리 나름으로 독립하자, 남한하고 합치지 말자는 게 1등이고요. 2등은 중국의 동북 4성이 대자가 2등이에요. 3등이 남한하고 합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하고 통일하면 우리는 남한의 경제력이 50배나 앞서는 남한의 노예가 된다. 남한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중국하고 합치면 노예는 안 된다 그래도. 그래서 자치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러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잘 사는 남한의 형제가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변이 나면 남한에게 같이 합하면 우린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평화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하고는 계속 잘 지내고 우호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통일을 하는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따라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고 북한의 비핵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통일을 반대하지 않으려면 한미 동맹은 계속 유지하더라도 이를테면 북한 지역에 주한미군을 배치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됐으니까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주한미군 배치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사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미동맹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전쟁을 5번이나 일으켰는데 통일할 수 있었던 거는 유럽의 경제 부흥하는데 EU의 선도국으로서 프랑스와 함께 경제 번영을 선도했고요.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일 뿐 아니라 OSC라고 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 여기 회원국으로 모범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고 싶어도 독일이 모범적으로 워낙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던 것이죠. 우리 역시 동북아 다자항거협력이나 동북아 평화협력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용 문제인데요. 동서독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했지만 인구가 4배이고 경제력까지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동서독의 경제력은 약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한은 몇 배죠? 53배. 경제력 격차가 5배나 더 동서독보다 심하죠. 그러니까 통일이 대박이 되고 또 북한의 전 지역을 주변 국가들이 영토를 탐하지 못하고 북한의 전 지역을 흡수 통일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주변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통일은 다름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하고 남북 간의 도시마다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간의 교류협력을 해서 사실상의 통일로 가서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는 가운데 평화 통일을 이룰 때 그야말로 대박이 되는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